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호텔에서 종종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요. 물론 집합건물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수당 얼마만큼 업무 추진비를 줘야 되는지 또는 참석 수당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감사를 해야 될 실질적으로 이게 그 건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부분 회계에서 어떤 부분을 좀 파악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의 우리 집합건물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꽤 이렇게 간단한데 호텔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호텔에 계신 분들께서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 감사겠죠, 물론. 그런 분들께서 꽤 이제 연락이 오시던데,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여러분들 권한과 권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그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가지는 법률상의 이익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의무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개인의 권한과 의무 좀 이상하죠. 이게 아니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 타인을 위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같은 경우는 타인을 위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아니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건물법에 보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위원의 권한과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권한은 법률 관계의 명확성하고 안정성을 위해서 법률로서 범위를 딱 한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우리는 횡령과 배임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횡령과 배임인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 잘 훑어봐야 됩니다. 횡령과 배임일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고 부당이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는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네이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치시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국가정보센터인가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있죠. 집합건물법 제25조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나오죠. 거기에서 주요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뭐냐면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권한과 의무도 있죠. 제26조의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26조의 3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인이 해야 될 거, 관리위원회 해야 될 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자, 관리인은 있죠.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자, 위계상으로 볼 때는 관리업체에 대해서 관리업체가 있으면
관리업체를 제대로 일 처리가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죠? 관리인이죠. 관리인. 그죠? 관리인이 감시 감독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인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관리위원이죠. 따라서 우리는 위계상으로는 관리업체가 있고 그 다음 뭐다? 관리인이 있고 관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상으로 볼 때는 뭐다? 관리위원회 또는 대표위원회가 실질적인 상위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계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 관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까 권리와 의무를 보셨는데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관리업체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소장님이나 시설팀의 직원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관리인한테 알려주면 관리인이 이게 딱 보고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딱딱딱딱 체크한 다음에 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들에 대한 업무 추진비라든지 관리위원 참석 수당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집합건물법의 제2조에 의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집합건물법에 없는 내용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주택관리법에 여러분들 보시면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규약으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규약으로. 근데 규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규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집회에서 안건에 넣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 관리인은 관리업체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봉사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20만 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50만 원 선까지입니다. 아파트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대단히 아파트에 여러분들 엄청 많은 대단히 아파트에 그 입주자 대표 위원회 회장 있죠. 그분이 50만 원 받는 경우 드물다고 한 30만 원, 20만 원 선일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집합 건물에 한해서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런 관리 규약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자기들 마음대로 몇백만 원씩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당이득이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관리인이든 관리위원이든 아니면 소유자든 입점주분들이든 우리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투자를 위해서 목적으로 오신 거죠. 또는 입점주분의 영업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있죠. 공동주택관리법처럼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 권한과 의무를 딱 자기의 권한과 의무만 포지션을 잘 잡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와가지고 이게 소위 그 약간 이렇게 제가 약간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빨대 꽂아가지고 거기 빨대 꽂아가 먹으려고 한다 이런 거. 그렇게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봉사직이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인께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최대 50만 원인데 웬만하면 20만 원, 30만 원 선에서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비를 받으면 되고, 관리위원 참석 수당도 있죠. 2만 원에서 3만 원, 최대한 5만 원까지인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2만 원에서 3만 원 선이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물론 별도의 소송 과정에서의 실비들은 별도겠죠. 그렇죠? 그
뭐 그렇게만 하시면 그 건물이 잘 됩니다. 투명하고요. 근데 다들 거기 와서 빨대 꽂아감을 해먹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관리인 뭐 어떤 데는 뭐 몇백만 원이다 이 자꾸 그 누가 그거 정해준 건데 정해준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관리위원들도 참석 수당 막 엄청 막 그러니까 관리비가 높아지죠. 그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뭐 임대차를 한다든 상가 활성화 광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원래. 근데 그런 걸 해놔놨고 또 그리고 규약에다가 그런 걸 또 설정해놓은 데도 있지 않나. 말도 안 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우리가 실제 소유자 입점주 분들한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주 상식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관리인이 되면 또는 관리위원이 되면 다들 초창기에는 힘들죠. 창립 멤버들 여러분들은. 근데 나중에 안정화되어 보세요. 안정화되면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들? 서로 하려고 난리라고, 서로 하려고. 초창기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나중에 돼서 안정화돼 가면 서로 하려고 난리라고. 왜? 뭐 거기에서 뭐 빨대 꽂아가 뭘 해먹으려고. 아니면 본인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되면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또는 영업하고 있는 곳에 관리업체한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요런 데는 우리가 집합 건물은 있죠. 오직 투자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아신 다음에 특히 관리인과 관리위원께서는 자기가 해야 될 권한과 의무만 딱 역할만 잘하면 돼요. 관리위원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 권한과 의무만 잘하면 돼요. 봉직이라는 사실 그것도 딱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2년 지나면 연임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다른 분들이 하시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건물도 자산가치 높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계속한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기득권이라든지 뭐가 문제 있는 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서 계속 하려고 사람들한테 조작을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관리단 집회를 못하게 한다든지 집회를 안 한다든지 집회를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조작해서 막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집합근무.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비일비재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왜? 그 빨대 꽂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쳐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당당하게 나가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올 때면 서울, 경기, 뭐 강원도, 뭐 이런 속초, 뭐 이런 데 빨리 오죠. 경기도, 저 인천, 막 전국 각지 대전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경상도까지 해가 저기 뭐 전라도까지 해서 호텔이 많은 뭐 여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부산에 또 진주 이런 쪽. 만약에 연락이 쭉 오실다 보면 그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자산가치 높이려고 하시다. 그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아셨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시라니까요. 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에서 여러분들 감사님들 계시죠? 감사님들께서 이제 정상적인 환자 호텔에서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호텔에서. 자, 그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자,
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7월 1일부터 해서 8월 말까지 어떤 A라는 사람이 2달간 그 호텔에 투숙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2달간 투숙하는 조건이 뭐냐면 매월 말일에 돈을 1달간 비용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하루 투숙할 때 금액은 좀 싸게 해줘가지고 원래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한 7만원으로 잡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니 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5만원으로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고요. 매달 말일에. 그러면 7월 1일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대차 대조표상에 격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쵸? 매출 5만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출 5만원 나온 거죠. 우리 좀 돈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지만 일단은 그 현금의 유입과는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해서 일단 매출 5만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들 운영비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호실 하나에 대해서는 운영비용이 2만원이라 하겠습니다. 하루가. 그러면 실제 이익은 3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근데 그 호텔에 여러분들 돈이 들어왔으면 현금이 진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7월 1일 날에는 왜 말일에 준다 했으니까. 현금은 한 푼도 없는데 대차대조표상 또는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에서나 어떤 재무상태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현금은 실제 유입되거나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감사를 하실 분들은, 감사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발생주의라는 겁니다.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 현금 유입하고 관련 없이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10년이라고 8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8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1억 5천만 원짜리가 한 8년이라고 해보죠. 8년 뒤에는 교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미리 사뒀죠. 그렇죠. 근데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감가상각이. 1억 5천만 원짜리는 8로 나눠가지고 1년에 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금액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비용으로 실제 현금이 유출됐습니까? 유출된 건 아니죠. 초창기에 우리가 돈이 다 한 것뿐이니까요. 아니면은 그때 우리가 분양계약서에 분양가액에 돈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서 비용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현금 유출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감가상각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아시겠습니까? 감사님들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요약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1년 단위에 일어났을 때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있죠. 그거는 발생수익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실제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나갔다 하는 거는 무조건 현금 흐름표에 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면 그 재무상태표가 있고 또는 뭐 재무상태표는 그대로 하더라고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대신에 어떤 것은 운영성과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 변동
표, 이것도 있고 자본이 얼마만큼 앉아 변동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본 변동은 일종의 우리 호텔 같으면은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겁니다. 변동표. 그 다음 마지막에 현금 물음표가 있으니 여러분들 감사님께서는 1년 단위에 그 보실 때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 변동표를 하나를 쫙 보시고 별도로 현금 흐름표를 보시라는 거죠. 별도로 딱 현금 흐름표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시켜서 딱 보시라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딱 보시면 어떤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 외상이 많은데 외상이 엄청 쌓여 있는데 그는 외상이 많아요. 외상이 뭐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그 고객들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있죠. 매출은 많이 났는데 딱 외상으로 해가 돈이 생각보다 작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순이익가 한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 근데 돈이 떼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현금에서는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한 3억밖에 안 들어왔다고 해보죠. 현금 흐름표에 보면. 그럼 7억이 어떻게 됩니까? 7억이 누군가 떼먹었겠죠. 고객들이 떼먹을 수도 있죠. 아까 말했듯이 외상으로 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특히 손익계산서라 현금 흐름표를 봐서 이게 불일치가 되면 이 불일치 되는 부분을 보셔가지고 불일치가 많이 되었을 때는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의 호텔에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 감사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손익계산서에서는 단기순이익이 어디에 또 연관되느냐 하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익잉여금이 있거든. 그거하고 1대1 딱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본 변동표에 대해서 자본 변동액이 있거든요. 그거는 재무상태표에 자본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에 보면 기초현금, 기말현금 이게 있거든요. 초에 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말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님들께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것 같고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난 좀 매달 좀 뭘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매달 아니면 꼭 매달은 아니더라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걸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실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회계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 딱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한 달 단위로 호텔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이거 보시고요. 매출. 그리고 이 매출이 아까 외상으로 일어났느냐 외상이 아니냐 이걸 보시라 했죠. 그 부분에 경계가 되는 부분이 현금으로 100% 현금으로 들어왔느냐, 신용카드로 들어오는 것도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고 진짜 외상으로 해줬느냐 이걸 확실히 그 매출을 제대로 보시라는 거. 그 다음 뭐죠? 운영 비용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직원분들 월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건물 보존 관리하는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그 나가는 비용은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들쑥날쑥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 고정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과 여러분들 고정비용이 나가는 운영비용만 딱 보십시오. 운영비용 제대로 보시라고, 운영비용들. 그래서 운영비용에서 실제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운영위탁 계약서 상에 직원들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관리 인력 상세 내역서, 인건비 상세 내역서를 이걸 딱 보시고 직원들이 과연 있는가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리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하고 감사님께서도 이게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누구한테요? 소유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죠. 호텔 같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절차를 좀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해드리시면 이해가 잘 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자면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그 호텔의 감사님께서 이제 감사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고 보겠습니다. 자,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